먼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중간고사가 있고요. 화요일 날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이제 10시부터 거의 1시간이면 다 보실 거예요. 전 과목 다. 10시부터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거든요. 한 12시까지. 12시까지 전 과목을 다 이제 그때가 저희 나눠드리니까 그때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고, 이것도 그때 이제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오픈북으로 하니까 부담 없이 하시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몇 주지? 7주 동안, 6주죠. 오늘이 7주째니까 6주 동안 이 미디어 교육사, 언론재단 미디어 교육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쭈르륵 훑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그 해당 챕터를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시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쭉 봤어요. 보고, 저는 그 중에 이제 그 3단원, 미디어 교육 이제 실제에 대한 거는, 저도 이게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말고 그 전까지 좀 이런 거는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만 좀 뽑아가지고 핵심 정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이제 하시고, 근데 이제 아주 방대하잖아요. 이 내용이.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몰라. 아주 디테일한, 설마 이런 게 문제가 나올까 싶은 디테일한 것도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70점만 넘기면 되지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따로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후루룩 본다. 후루룩 한번 동영상 강좌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잽싸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앉아가지고 교재를 꼼꼼하게 외우는 방법보다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를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이 미디어 교육사 시험을 패스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먼저. 문제풀이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모의고사가 없다는 거. 모의고사 문제가 따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AI가, 아주 잘 나온 AI가 뭐냐면, 노트북 LM. AI, 이제 이 문서를 요약해주는 AI는 뭐 구글 제미나이도 있고, 챗 GPT도 있고, 뭐 제임스파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통 학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노트북 LM이거든요. 왜냐면 노트북 LM은 이 플랫폼마다 특징이 있는데, AI 툴마다 특징이 있는데, 얘는 거의 자료에 기반해서 요약을 하고 자료에 기반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근데 저번에 발표 자료는 좀 얘가 막 약간 소설들도 막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문서 자료는 거의 90%나 95% 정도는 자료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걸로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그 노트북 LM에 퀴즈 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맛보기 퀴즈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방법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시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중간고사 핵심 정리, 그래서 1단원, 2단원에서 그냥 제가 중간고사에 문제로 나올 거를 먼저 뽑아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미디어 학자 마샬 매클루언이 했다. 미디어 이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엄청 센세이션했다. 왜냐? 그전에는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학문적으로 다루질 않았어요. 근데 마샬 매클루언이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미디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영향력이 보통이 아닌데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대단한데 그때가 매스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그 영향력, 그 힘을 보고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학에서 꼭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센세이션 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독자적인 학문화 해야겠다. 대단한데 미디어라고 하는 게 충분히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해서 이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원래는 사회학자들이 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샬 매클루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 뭐라 그랬냐면 미디어는 메시지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말이 사실 지금도 저도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중요하다니까 외웠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이 말을 마샬 매클루언이 했고 가로치고 뭐냐 그럼 메시지다란 말인데 이런 말을 왜 했냐?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목해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 그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얘기가 미디어는 그 미디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미디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커. 그거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뭐 생활 패턴도 바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설거지 좀 해! 공부 좀 해! 라고 하는 메시지만큼의 그런 어떤 그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 미디어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이제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했다.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플랫폼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사실 디지털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미디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뤄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 플랫폼이란 말이 언제 생겼냐면, 이거는 기차 승강장. 보통 기차 승강장. 비행기에 갈아타는 곳, 이런 데를 보통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플랫폼에는 뭐가 다니죠? 기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다니고 거기에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기다렸다가 기차를 갈아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차역, 버스 터미널과 같이 사람과 사물들이 서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교류하는 곳, 만나고 그런 공간이나 장치를 뜻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그 다음에 SNS, 소셜미디어 이런 게 발달하면서 플랫폼이란 뜻은 여러 개의 무한한 많은 콘텐츠들이 모여 있어. 그 플랫폼에서 유통이 되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콘텐츠를 파는 사람 또는 물건 파는 사람. 배달의 민족은 음식점, 음식 메뉴 파는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곳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플랫폼,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플랫폼이에요.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쿠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건 사는데? 물건 사는 플랫폼들 뭐가 있죠? 유명한 거. 네이버 쇼핑. 하여튼 그런 거. 응? 교보문고? 교보문고도, 그렇죠. 교보문고도 플랫폼이, 그렇죠. 쇼핑 앱은 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도 사실 플랫폼, 아주 대표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하는 콘텐츠,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아시겠죠? 그런 디지털 인프라를 뭐라 그러냐?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플랫폼이 점점 중요해지는 게,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게 지금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플랫폼이거든요. 어디 갔지? 점점 이 플랫폼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해지면서 또 한편으로 플랫폼이 횡포를 많이 부립니다. 플랫폼이 횡포를 많이 부려요. 여러분 선생님들 왜 배달의 민족 횡포 많이 부르는 거 아시죠?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이용자들을 독점하고 정보를 독점하고 데이터를 독점해요. 이 사람들을 뭘 가지고 있어요? 이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용자들이 다 로그인할 때 자기의 위치 정보, 개인 정보, 플랫폼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 라고 하는 거 동의하고 약관 동의하고 회원가입하는 거거든요. 모르셨죠? 네? 그게 그 약관이나 정책이 나라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 GPT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막 했잖아요. 회원가입 그냥 했잖아. 안 보고. 근데 이탈리아 같은 데서 막았어. 챗 GPT 너네 우리나라에서 활동 못해. 왜냐면 이거 문제 많거든. 너네들이 청소년에 대한 거 이런 거 우리가 우리나라 정책상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 너희들이 그 보완 안 하면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챗 GPT 활동 못해. 특히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냥 막 했거든요. 그 플랫폼들이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막을 수가 있나 봐요. 왜 중국도 못 들어가잖아요. 중국도 넷플릭스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막을 수가 있어. 중국도 인터넷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플랫폼이 횡포를 못 부리게 하려면 할 수 있나 봐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아주 마음대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와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리네. 매스미디어와 개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만들면서 보니까 간단한 게 아니었어. 일단 매스미디어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매스미디어라고 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전통적인 미디어들, TV, 신문, 라디오, 잡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매스 미디어죠. 레거시,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들, 전통 미디어들. 이런 것들은 일방향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방향적으로. 방송. 사람들이 일단 채널 선택권은 있지만 한 채널 선택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쵸? 라디오도 그냥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시청자와 독자들이 소통하면서 콘텐츠를 댓글 달기. 예를 들면, 댓글 달기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 쌍방향적인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하더라. 그리고 요새 그런 거 하잖아요. 라디오도 KBS 라디오나 MBC 라디오 그리고 뭐 CBS 라디오 들으면 실시간으로 보통 생방송 하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댓글 달면서 그런 거 실시간 이 진행자가 소통하면서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도 한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전문 미디어 조직이 대중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때 매스 미디어라고 했는데 소위 MCN이라고 하는 MCN은 뭐죠? 개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아프리카 TV에서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 채널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매스미디어가 아닌가? 보통 이거는 개인 미디어, 1인 미디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러면 1인 미디어는 매스미디어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1인 미디어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미디어를 1인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들도 매스 미디어가 될 수 있다. 이 사람들도 이 공유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아프리카 TV나 그런 거를 통해서 불특정 누가 되는지 몰라. 그리고 아주 다수야. 라고 한다면 실시간이든 실시간이 아니든 이것도 개인 미디어이면서 동시에 매스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거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 개인 미디어도 매스 미디어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지금 구독자 5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1000만에 가지고 있는 한 번에 내가 콘텐츠 하나 올리면 1000만 사람들 또는 1000만이 뭐야? 세계까지로 가면 몇 천만의 사람들이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만한 완전히 대박 컬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그거를 매스미디어라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게 1인 미디어와 그 매스미디어가 서로 배타적인 건 아니야. 매스미디어가 된다고 1인 미디어가 될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1인 미디어가 된다고 매스미디어가 될 수가 없는 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란 무엇이냐? 이제 여기 세 가지 개념인데 소셜미디어란 무엇이냐? 이제 이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도 소셜미디어고 아프리카 TV도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고 페이스북도 소셜미디어가 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1인 미디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소셜미디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소셜미디어란 뭐냐? 소셜미디어란 네트워크 연결망, 즉 인터넷을 통해서 플랫폼에서 만나.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잠깐
한 사람의 인플루언서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 콘텐츠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전달, 너도 전달, 얘도 전달, 서로 공유해. 서로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연결이 돼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거를 우리는 소셜 미디어라고 한다. 그 특징이 분명히 예전에 없던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새롭게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소셜 미디어. 자, 소셜 미디어 이해되시죠?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서 이어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즐긴 거. 그래서 샤브코와 브레이크는 소셜미디어를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교환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활동, 관행, 행동이라고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되시죠? 매스미디어, 카톡도 소셜, 그쵸. 카톡 대표적인 소셜미디어가 되겠죠. 그쵸? 카톡, 또 카톡이랑 비슷한 거 뭐 있지? 텔레그램. 그런 거 소셜미디어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회피라는 거. 이 플랫폼은 이제 방송이든 미디어에서는 이제 어쨌든 사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게 많잖아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콘텐츠를 올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광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봤으면 좋겠어. 그쵸?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내 콘텐츠를 재밌고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작비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제작비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잘 만들어! 라고 물론 막 별풍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아프리카가 별풍선인가요? 뭐죠? 이렇게 기부하잖아요. 돈 막 별풍선 날리고 막 초등학생이 100만 원 누나한테 막 100만 원 막 쏘고 막 1000만 원 쏘고 막 이렇게 난리 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작비를 만들고 방송국을 운영하냐면 광고를 통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 그래서 광고주는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의 중요한 섹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자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광고를 보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광고를 보는 걸 싫어해. 아주 그게 골치 아픈 문제야.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광고주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 껴넣기 식으로 광고를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 많은 광고를 그러니까 일단 막 돈 벌고 싶으니까 갖고 광고를 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광고 나와. 싫어. 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방송이나 옛날 실시간 방송도 이렇게 쭉 재미있는 거 보다가 광고 나면 딴 데 돌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디지털 플랫폼은 선택하면서 보는 건데 여기는 특히 광고 더 안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 회피 경향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 광고 회피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광고 회피에는 3가지의 유형이 있대요. 물리적 회피, 인지적 회피, 기계적 회피, 인지적 회피. 물리적 회피는 광고에 노출되는 동안, 광고가 나오는 동안 텔레비에서 광고 나올 때 이제 빨래하러 간다든지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존다든지. 물리적 회피. 기계적 회피는 뭐야 또 이 광고야? 채널 돌려. 또는 유튜브 보다가 광고 나오면 다른 걸로 다 바꿔. 다른 콘텐츠를 간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보다 말고 인스타그램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채널을 바꾸거나 광고를 걸러서 노출 자체를 차단하는 거. 인지적 회피는 광고가 노출됐을 때 귀찮아서 움직이긴 싫어. 그 대신에 아무 생각 안 해. 아무 생각 안 해. 무시, 주의 깊게 보지 않아. 자, 이렇게 광고 회피 경향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저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런 게 있나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콘텐츠랑 광고를 묶어버리면 어때? 사람들은 콘텐츠는 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콘텐츠랑 광고를 묶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간접 광고. 간접 광고. 드라마 보는데 계속 막 뭘 마셔, 사람들이. 건강 음료 계속 마셔. 야, 이거 먹고 싶네! 우리 바카스 주고. 도깨비 부르려면 뭐 해야 돼요? 불어야 되잖아. 촛불. 불 꺼야 되잖아요. 그 캔들 있거든요. 그거 간접 광고. 그 PPL의 대표적인. 김우수 작가가 PPL의 신이에요. 아주 잘 녹이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많은 PPL이 도깨비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표적으로 간접 광고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짜증은 좀 나지만 갑자기 여기서 왜 이거 바카스 왜 먹으라고 그러냐고 뜬금없이 하지만 돌리기 귀찮으니까 보고 하지만 욕은 하죠. 자, 광고주들에게 있어서 간접 광고는 매력적이야. 근데 또 한 가지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이거는 아예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 네이버 블로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해당 상품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야.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합니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한다면 인플루언서, 유튜버나 이런 걸로 돈 벌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이 브랜디드 콘텐츠 운영을 잘해야 돼요.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이게 사람들이 내 채널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내 채널, 쟤 뭐야 막 할 수가 있거든요. 적당히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빨아주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빨아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좋은 정보, 내 구독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보 주면서 빨아주는 거. 아주 적절한 선을 타는 거. 그리고 브랜디드 콘텐츠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운영하는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와 기술의 융합. 이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이거는 이제 그 규제 문제. 규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산업이잖아요. 영상 산업이잖아요. 그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뛰어드는 거고 영상 산업, 미디어 산업을 하잖아요. 돈 못 벌면 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미디어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이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영리 추구만 하게 그냥 냅두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 얘네들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한다? 규제, 심의하고 규제를 한단 말이죠. 특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돼. 무방비를 노출시키면 문제가 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 제도, 미디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상 콘텐츠 연령 등급제라는 게 있더라. 그게 방송에서 있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있어. 그래가지고 이 등급제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등의 유해성을 고려를 해서 시청자의 연령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등급을 매겨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보여줘야 돼.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대문짝만하게 얼마나게 요게 보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나중에 화면에 4분의 1 크기 이상의 자막 형식으로 5초 이상 고지해야 된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이거 저도 옛날에 그 편성팀장 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형식 규제라 그래가지고 4분의 1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전체 그 화면에 몇 분의 10분의 1인가 이상 되는 크기로 넣어야 되고 몇 초 이상 해야 된다. 그게 형식 규제예요. 그렇게. 이거는 등급은 방송 프로그램 등급이 그래서 화면에 4분의 1 이상 크기의 자막 형식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자가로 딱 보여줘야 되고, 영화, 비디오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가 등으로 분류가 돼서 이것도 그 대문짝만하게 거기다가 넣어줘야 된다. 근데 그리고 뭐 이러한 게 있고, 영화는 이렇게 주제 선정성에서 이렇게 보통 이게 7가지 요소를 낮은,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으로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2세 이상과 영상물, 이거는 주제 선정성에서 보통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근데 중요한 거, 청소년 보호 시간대라는 게 있어서 연령 고지는 물론 당연히 하는 거고, 모든 콘텐츠들이 연령 고지는 당연히 하는 거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TV를 많이 보는 시간에는 19세 이상 관람가, 19세 이상 방송가였나? 잠깐만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이 시간대에는 내보내면 안 돼. 본방송도 그렇고 예고편도 내보내면 안 돼.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을 모르면 안 되겠죠? 평일의 경우에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이게 이제 애들이 학교 가기 전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학교 가기 전 시간. 그 다음에 오후 1시에서 오후 10시. 이거는 언제예요? 초등학생들 집에 오는 시간이죠. 집에 와서 잠들기 전. 요 시간대에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이기 때문에 평일의 경우 이때는 나도 막 헷갈려.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된 거를 방송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주말이랑 공휴일 애들 학교 안 가는 시간은 어떻게? 그 시간에는 애들 일어나는 7시부터 10시까지가 그 청소년 보호 시간대야. 방학 때도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방학 기간에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하루 종일이다. 애들 아침에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애들 학교 안 갈 때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이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요즘 애들이 테레비로 보나요? 유튜브로 보던지 넷플릭스를 보잖아요. 엄마는 얘네들이 뭘 보는지도 몰라요. 요 조그만 걸로 이렇게 보니까. 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통제 못 하시죠? 저도 못 해요. 아, 진짜, 이제 조그만 꼬맹이가 무슨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자기 프라이버시 침해한다고 자기 거 스마트폰 보려고 그러면, 무슨 짓이야! 아,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야, 엄마는 이런 거 봐야지. 엄마가 당연히 봐야지. 그랬더니, 엄마라고 왜 보는데? 막, 그러죠. 글쎄? 막, 응?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통제가 쉽지가 않아 이런 걸로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이런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 특히 진짜 이 아이들이 보는 이 세계는요, 우리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선생님들은 이제 저보다 이제 키워보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세계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미디어의 이 유해 환경이 성적인 거, 폭력, 요즘은 또 우울증에 대한 거, 애들 자살 충동,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자살 커뮤니티, 우울증 커뮤니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거를 애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또 있거든요. 일본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물론 건강을 위한 정보 뭐 이렇게 그런 거지만 이런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 보호하는 거.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들도 여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특히 어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애들도 생각하는 힘이 있지만 일단 재밌는 거 보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학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져들기가 쉽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하자. 하물며 넷플릭스도 처음에는 영진이에서 이거 등급 매겼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앞에 몇 세 이상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자율규제로 바꿔버렸어요. 넷플릭스 어떻게 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막 조장하고 막 이런 거 그냥 막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방송은 적어도 그 정도로 심하게 안 했거든요. 왜냐면 방송은 심의 기구가 있어요. 방송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내용 규제, 형식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해요. 요즘은 많이 풀어주고 있는 추세기도. 근데 넷플릭스 때문에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너무 다 해먹고 있으니까 넷플릭스 유튜브가 너무 다 광고도 유튜브가 다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방송국들이 우리 좀 먹고 살자 제발 규제 좀 풀어줘 그래가지고 요즘 안 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적어도 신문은 적어도 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넷플릭스 유튜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물론 자율규제도 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뭘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이제 막 한숨 쉬고 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쵸? 네. 선생님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걱정 안 하시겠지. 우리 선생님 걱정이 많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정말 크다. 이게 기존의 매스 미디어 때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주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면 도대체 영향력이 진짜 크긴 한 거야? 막 실험을 했어. 왜냐면 선거 운동에 돈 많이 쓰잖아. 저는 광고도 기업들이 자원 많이 쓰잖아. 야, 우리가 이 돈 풀만한 거야? 라는 걸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직접 효과를 한번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실제로 효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크지 않은데? 그 다음에는 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찍어! 라고 했을 때 바로 찍는 게 아니지만 계속 야, 경제 중요해, 경제 중요해, 뭐 중요해, 뭐가 중요해, 사회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전쟁 막 일어났어, 이거 석유 파동났.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의제 설정 이런 기능이 또 있더라. 적어도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진짜 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 미디어가 재현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더라. 배양효과.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미디어 학자들이 이제 하나씩 연구해가지고 이제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여기서 중요한 거가 딱 튀어나왔어. 침묵의 나선 이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묵의 나선 이론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더라. 근데 진짜 말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야.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뭐냐면 왕따 당하기 싫어해. 같이 묻어가지고 같이 사는데 이렇게 튀지 않게 묻혀가지고 따돌림 안 당하고 살고 싶은 본능적으로 소외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냐? 일단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야,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는 이 소심한 사람은 어떻게? 찌그러져 있는 거지. 말을 안 해. 나는 내 생각을 말을 안 해. 내 생각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말하고 다녀. 야, 그렇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침묵하는 사람들은 점점 소수 의견이 되고 말을 많이 하는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은 점점 다수의 이론이 돼서 이게 침묵의 나선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여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침묵하게 된다. 근데 이게 미디어에 특히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는 점점 이거를 더 강화시킨다. 이런 현상을. 미디어가 없을 때도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 학과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미디어가 거의 그게 개입을 하게 되면 막 떠들어. 계속 뉴스에서 떠들고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맞잖아 떠들고 그러면 점점 사람들은 내 의견이 소수라고 생각하면 내 입 닫고 산다. 이게 다수 의견이라고 막 미디어에서 떠드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침묵의 나선 이론 이거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자, 함께 살펴볼 주요 미디어 이론 아까 말씀드렸죠? 2단계 유통 이론. 이거는 이제 미디어 효과 이론 초기에 실제 효과가 미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찍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 찍고 이 상품 사라 그래서 바로 사는 거 아니더라. 근데 중간에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대세에 여론을 미치는 사람이 중간에 한번 걸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있더라. 그래서 2단계 유통이론, 의제 설정 이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게 지금 시기에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는 만들더라. 의제설정 이론, 문화개발 효과 이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 TV 계속 보는 사람들, 스마트폰 계속 보는 사람, 라디오 계속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미디어가 재현하는 세계, 특히 미국은 맨날 폭력 사건이 많아. 맨날 경찰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실제로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폭력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경찰의 비율, 인구 대비 비율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경찰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리를 너무 열심히 본 나머지 학폭이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우리의 그래서 친구들 집에 못 데려오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주로 세상을 배신의 도가니, 의심 많고 뒤통수, 보통 사람들은 그래 라고 해서 세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일수록 세상은 배신의 도가니, 배신자를 뒤통수 치는 세상,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게 뭐냐? 문화 개발 효과 이론, 배양 효과라고 한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배양된다. 내 생각에 그렇게 키워진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키핑,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김인범 선생님이 발제하셨던 뉴스에서, 뉴스게 중요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뉴스 생산 과정에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TV 뉴스든 신문이든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더라. 중요하다. 왜냐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뉴스를 신뢰해. 적어도 뉴스, 보도에서 만들어지는 그 뉴스를 기본적으로 신뢰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뉴스, 적어도 기자들이 하는 말은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단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게이트 키핑이란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 굉장히 많고 세상에 중요한 사람 굉장히 많고 그죠? 세상에 맛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기자들은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사화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기들이 선정하는 거야. 어떤 거를 내가 취재할지, 1차적으로 취재할지. 어떤 거는 취재조차도 안 해. 어떤 거를 취재할지 기자들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취재한 다음에 어떤 거를 뉴스화할지를 결정을 한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 게이트 키핑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론은 정보와 뉴스의 흐름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게이트 키핑을 통해서 뉴스가 선택되는 4가지 유형을 봤는데, 첫 번째, 기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거야. 기자로서. 내가 기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해봤는데, 기자로서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건 하면 하는 거야. 기자 개인적인 특성과 판단이 뉴스 아이템 선정과 취재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첫 번째 기자의 전문적 판단. 두 번째는 조직의 관례, 뉴스 조직의 관례. 그 신문사의 관례. 신문사 조직이, 이런 거를 좋아해. 이런 거를 보도하려고 해. 신문사 조직의 관례에 따라서 뉴스 선택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사건 자체가 원래 중요한 거야.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야. 중요하니까 당연히
기사가 되는 거지. 네 번째는 뉴스 조직 외부의 힘. 예를 들면 협찬기사, 정치인의 압력, 권력의 압력,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의 뭐 이렇게 영향력으로 외부의 요인이 뉴스 조직 외부의 힘이 뉴스를 선택하게 만들더라. 이거 뭐 내부자들 뭐 그런 거 있었고 옛날에 영화에서도 막 나왔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뉴스 그 신문사 기자들하고 엄청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아시죠? 그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막 술 먹고 기생이 아니라 뭐 하여튼 막 이상한 거 막 나오냐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유착관계, 정경 유착도 있지만 언론과 권력, 정치 권력이 유착하고 언론과 경제 권력이 유착하고 언론과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유착하고 그렇게 권력이 유착했다. 그런 것들 많이 있다. 외부 뉴스 조직 외부의 힘이 뉴스 게이트키핑에 영향을 미친다. 뭐 하여튼 그렇다. 네 가지의 유형으로 게이트키핑의 유형이 있다.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게이트키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필터 버블 들어보셨죠? 필터 버블. 이 필터 버블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안 들어보셨지? 응? 그때 발제하셨는데? 그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다시. 응? 다시. 계속 그 비슷한 것만 이렇게 필터 버블이란 이제 이것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이제 옛날에는 주는 대로 사람들이 시청하고 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듣고 보여주는 대로 신문 읽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선택하게 했잖아요. 무수한 콘텐츠 등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하게 하는 거는 뭐야? 플랫폼에 들어가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무수히 많은 콘텐츠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 기업의 목표는 뭐야? 돈 버는 게 목적이야.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광고들이 일단 많이 들어와야 돼.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지상 과제인 거예요. 우리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고 우리 플랫폼에 많은 콘텐츠를 보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지상 과제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콘텐츠들 중에 사람들이 골라봐야 되잖아요. 그 많은 콘텐츠를 이 사람들이 다 찾아보고 그 중에 골라? 안 하잖아요. 귀찮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한 거지. 구글, 넷플릭스. 생각을 한 거지. 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우리 플랫폼에 오랫동안 잡아놓지? 옛날에는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시청률 표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딱 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청률 그 편성표 쫙 만들어가지고 24시간 편성표 쫙 만들어서 쭉 내보내면 됐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다 개인별로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개인별로 이제 이 로그인을 내가 이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로그인하면 이 사람들이 뭘 주로 클릭하는지를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많이 클릭했네? 그 다음에 뭐 클릭하는가 볼까? 이거 클릭했네?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볼까? 이거 했네? 이야, 그러니까 대체로 패턴이 보이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봤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추천을 딱 해주면 요거 보겠다. 요걸 알고리즘을 짠 거야, 자기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짜서 이 개인한테 최적화된 이 사람이 볼 만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내보내주는 거야, 추천으로. 상단에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플랫폼이 내가 실제로 좋아할지 안 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알고리즘이 여겨지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정치적 성향, 내 취향, 사실은 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다양한 생각을 나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몇 개 클릭했다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 계속 그거를 보여주게 하는 거야. 나는 이 영화도 로맨스, 코미디 뭐 이런 거 놓고 좋아하지만 나는 그런 거 말고 장르물도 좋아해. 근데 내가 로맨스, 코미디 몇 개 클릭했다고 이제부터는 장르물, 시그널 이런 거 클릭을 안 하는 거야. 추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로맨스, 코미디만 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뉴스나 세상사도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한 사람 거 몇 개를 클릭했다고 해서 윤석열이나 그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올린 글은 나는 회피할 거라 생각하면서 나는 추천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내는 정치적 성향은 점점 이렇게 그쪽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필터링. 이 필터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이 필터의 거품 속에 내가 이제 갇혀져서 나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게 되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냐? 필터 버블. 너무 많은 필터들에 갇혀져가지고,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여겨질 것 같다라고 알고리즘에 판단한 것들에 갇혀지는 거를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로 나타나는 정보 편식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점차 비눗방울처럼 한정된 정보 속에 가둬져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는 현상. 그거를 우리는 필터 버블이라고 한답니다. 이해되시지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거랑도 연관이 돼요. 확증 편향이 뭐냐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만약에 물건을 샀어. 물건을 샀는데 이게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더 싼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는 내가 이 물건 산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보들이 있으면 난 안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말을 할 때든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이 틀렸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보여지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점점 내가 생각하기 편한 것들만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거.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거를 이제 확증 편향을 해서 생각도
사람들이 점점 더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뭐 남녀 대 여자, 진보 대 보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찰반 이렇게 막 너무 극단적으로 막 나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자꾸 이렇게 조장하는 거거든요. 플랫폼이. 왜냐면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이 플랫폼 기업자 한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들이 자기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지상 과제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제 플랫폼이랑 관련돼 있는 건데, 플랫폼이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 유튜브, 넷플릭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용자들을 독점하고 있다. 거대한 빅테크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빅테크들이 이런 거를 독점하고 있다. 권력, 데이터가 요즘 권력이고 핵심 자산인데 이런 걸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독점으로 형성이 되냐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는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커져. 예를 들면 유튜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나 혼자만 회원가입했어. 회원가입해서 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 가치가 있나요? 없습니다. 내 전화기가 있어. 핸드폰. 내 핸드폰 걸 사람이 없어. 내 핸드폰 가치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랑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전화 통화를 해야 내 휴대폰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효과야. 플랫폼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정 규모가 되어야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참여자가 많을수록 참여자들 간 연결과 상호작용이 활성화돼서 그 효용성이 높아진다. 그게 네트워크 효과야.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옛날에 유튜브에 여러분 만든 사람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대학생들이었나? 개발진들이, 젊은 애들이 3명인가가 2명인가가 만들었을 거예요. 최초의 유튜브 업로드된 동영상이 뭐냐면, 동물원에서. 얘네들이, 이 만든 개발자 얘가, 어쨌든 유튜브라고 하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어. 좋아가지고 이 플랫폼을 만들었단 말이야. 누구든지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하면 누구든지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 그리고 누구든지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야. 그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동영상을 누군가는 업로드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했어? 자기들이 한 거야. 그래서 동물원에 가가지고 얘가 코끼리 코 만지면서 코끼리 코는 정말 크다 막 이렇게 말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유튜브 1호 동영상입니다. 지금도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1호 동영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유튜버들이 이제 인플루언서잖아. 유튜버들이 가는 유튜버의 성지가 됐대. 코끼리 있는 동물원이.
유튜버들의 성취욕. 많이 갑니다. 그게 만약에 그 걔네들이 해서 몇 개를 올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는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크지 않았어요. 문 닫을 뻔했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지들이 계속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이 사람들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가 구글이 얘들 봐라. 이거 괜찮은데? 야, 그거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돈 많이 줄게. 그래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합니다. 유튜브를 인수를 하면서 걔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 그 다음에 무한한 사람들 데이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또 많은 유저들이 확보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동영상 업로드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거기다가 기술의 힘. 똑똑하잖아요. 이 개발자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개발자들이 거기 구글에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 알고리즘을 계속 조작을 하고 막 한 거지. 그래서 네트워크가 규모가 작으면 콘텐츠 생산량이 당연히 생산량과 이용자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자 독식의 시장이야. 크면 클수록 유리해. 크면 클수록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니까 이미 많이 이용자를 회원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플랫폼 빅테크일수록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그래서 시장의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얘들을 계속 갈 수밖에 없어. 치고 나갈 수가 없어. 후발주자는. 이게 문제야. 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얘들은 계속 선점할 수밖에 없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통제가 안 돼요. 너무 커버렸어, 지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얘네들은 시장의 지배력, 이 플랫폼의 지배력과 영향력, 이용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사람들이 또 몇 개밖에 없으니까 딴 데로 막 새나가지 못하는 거야. 물론 이제 하려고 하죠. 넷플릭스 엄청 굳건하지만 뭐 쿠팡 플레이도 막 하고. 근데 쿠팡도 사실은 빅테크, 준 빅테크거든요. 미국에서 인수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쿠팡은 또 뭐가 있어? 쿠팡 플레이는 뭐가 있어요? 쿠팡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막 사람들이 쿠팡 불매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쿠팡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또 이 사람들의 자산인 거지. 그거 가지고 쿠팡 플레이 하면은 우리가 또 싸게 뭐 해줄게 막 한단 말이지. 하여튼 그래서 빅테크들이 막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이용자들을. 그래서 오히려 생산자와 이용자들은 플랫폼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다. 아셨죠? 몇? 5시에요? 4시 50분? 진짜? 얼른 여기 뒤에 양면시장.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제 네트워크는 한쪽으로 이 미디어도 그렇고 플랫폼도 양면시장인데 한쪽으로 이 사람들이 시장은 뭐야?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콘텐츠 내용물 시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고 시장. 돈 벌려고 하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 시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한쪽으로는 이용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콘텐츠들 많이 이용하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광고주들이 물건 많이 내놓게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광고주들 따로 이용하는 약관이나 그게 달라.
물건 파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다르고 물건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약관이 이렇게 또 달라요. 그렇게 양면 시장, 이중 시장을 만들고 있다. 그 정도는 이해하세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큐레이션, 그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많은 콘텐츠 중에 도대체 뭐를 볼지 모르니까 계속 추천 콘텐츠가 위로 나오게 한단 말이죠. 엔터테인먼트, 특히 저번에 그 발표했었잖아요. 정민 씨가. 특히 엔터테인먼트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용자 선호도를 고려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이제 만들었다.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래서 계속 봤던 거 또 보고 비슷한 유형만 보게 된다. 제가 나눠드린 이 페이퍼에 보면 이 알고리즘의 원리 그게 여기 설명이 돼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데이터가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걸 봤어. 근데 이 사람이 본 요거를 이 사람이 또 봤어. 그러면 이 사람도 이걸 봤어.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이걸 봤는데 A가 또 딴 걸 봤어. 그러면 B도 이걸 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수록 얘네들은 이 추천 알고리즘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럼 얘도 이거 하겠네 라고 해서 점점 더 정교해진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다.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그거 내용을 이제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터러시란 무엇이냐? 리터러시란 리터가 뭐지? 문자 해독력?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문자 해독력. 그래서 옛날에는 문맹이 많았잖아요. 그쵸? 문맹이 많았어. 우리 어르신 중에서도 한글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미국도 영어 모르는 사람 되게 많대요. 영어 못 읽는 사람들. 하물며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 문맹 퇴치 운동이 되게 중요했어. 산업화에서 사람들 이제 열심히 일꾼으로 막 하려면 기본적인 거는 가나다는 알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서 문해 능력을 이렇게 올리는 걸 소위 이제 계몽적 차원에서 했었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리터러시의 출발이거든요. 리터러시의 출발인데 이게 나중에 프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을 시킨 거야. 단순히 문맹 퇴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미디어, 책, 출판문 이걸 보면서 세계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보고 주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이 책의 내용이 진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들고 이거는 주류 권력이나 주류 집단이나 주류 정치 집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런 책을 만들고 이런 방송을 했지만 우리 인주시민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미디어 쟤네들은 이거를 왜 이렇게 방송하는 거지? 이런 뉴스를 왜 보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콘텐츠를 또 만들게 하고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리터러시를 하게 하는 게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중반 이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 걸음 넘어가서 옛날에는 신문, 방송,
라디오 이 정도만 있었는데 인터넷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없던 새로운 매체 기술, 뭐 SNS 막 이런 것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막 들어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따라오네. 디지털 디바이디드. 기술을 못 따라가.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다룰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부각이 됐다. 특히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요즘부터 인공지능까지, AI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AI 모르면, 그리고 키오스크 할 줄 모르면 물건 사지도 못 하시잖아요. 주문도 못 하시잖아요. 카카오톡으로 택시 못 부르면 이동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도입이 됐을 때, 등장이 됐을 때, 그게 확산이 되면 이런 거를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리터러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됐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문제 냈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를 제가 10문제 냈는데 사실은 그거 제가 노트북 LM으로 돌린 거예요. 요거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노트북 LM으로 퀴즈를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근데 제가 노트북 LM에다가 그 500페이지짜리 PDF 통째로 넣었더니 10개밖에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방법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쪼개. 그거 어떻게 쪼개냐면 인쇄하기 있죠. PDF에 인쇄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인쇄하기에서 그거를 그 종이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PDF로 인쇄하기가 있어요. PDF로 쪼개는데 거기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할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1페이지부터 뭐 50페이지까지, 51페이지부터 뭐 100페이지까지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걔한테 넣으면 세분화된 문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퀴즈를. 이거 한번 보시고 대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